우리 가족들은 절대로 신내림을 받지 않았다. 어느 날 나는 느즈마키 시장에 들러 장을 보고 집에 오는 길이었습니다. 오는 길에 딸내미를 보았습니다. 나는 시장 보고 온 길이 훤한 대로 편이며 퇴근길이지만 고3인 우리 딸내미는 아직 학원 2곳을 더 가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거리가 좀 있었지만 빠른 걸음으로 다가가며 딸내미를 불렀습니다. 선미야 선미야 라고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뒷모습은 역시 우리 딸내미가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걸음걸이는 우리 딸내미의 3배는 빨라 보였습니다. 집은 계단식 아파트라 따라잡을 시간이 좀 있었습니다. 어찌나 빠르던지 3계단씩 오르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죽을 똥 빠지게 나도 3계단씩 올라갔습니다. 지긋한 관절염이 신경을 자극했습니다. 오는 길에 파도덩이와 양파 한 봉지를 흘린 것 같았습니다. 손이 한결 가벼워졌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우리 집 현관문은 비밀번호를 누르고 확인을 눌러야 문이 열리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계단식 아파트 3층에 다다라 혹시나 하는데 비밀번호를 능숙히 누르고 재빨리 들어가는 딸이 보였습니다. 역시 불러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겁이 나고 초조해졌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재빨리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무섭고 긴장한 탓에 4자리 비밀번호 중 작고 마지막 5번 옆에 4번이 계속 눌러졌습니다. 서너 번 정도 틀려 다급한 마음에 초인종을 눌렀지만 인기척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딸내미가 아닌 게 분명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고 내가 헛것을 보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딸내미 흉내를 내는 범인인가 싶어 가까운 파출소에 신고하고 기다렸습니다. 다음 이야기입니다. 어릴 적 제일 듣기 싫어했던 말 중 하나가 작은 누이 꼬미알이었습니다. 워낙 제가 살던 동네는 촌동네라 노인분들이 무척 많이 사셨죠. 정말로 1년에 한두 번은 초상이 났더랬죠. 그러면 다음날 아침 작은 누이는 동생아 꿈에 또 그 할아버지가 찾아와서 뭐라 했어. 처음에는 억울해 뭐래 그건 누나가 기가 약해서 그래 라고 대꾸해줬습니다. 그런데 꼭 초상난 다음날이면 누이 꿈에 나타나서 말을 걸고 가더랍니다. 그걸 보다 못한 할머니는 작은 누이 머리맡에다가 낫 한 자루와 새끼줄을 올려놓곤 했습니다. 잘은 모르지만 아마도 귀신 못 오게 하는 거였던가 봅니다. 저와는 3살 차이 나는 누난 같은 초등학교에서 3년간 같이 다녔죠. 가끔 토요일 하굣길에 만나면 누나가 핫도그를 사줬습니다. 저학년이든 고학년이든 초딩 때는 같은 시간에 끝났으니까요. 어느덧 놀면서 동네로 접어들 때쯤엔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고 시골 동네가 다 그렇듯 어른 만나면 무조건 인사하는 게 습관화 되었었죠. 그늘도 마찬가지로 내 친구 중에 안익스 친구가 있는데 그 집 할아버지를 안씨 할아버지라고 했죠. 누나 안씨 할아버지다 인사하자. 그래.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그런데 조용히 저희를 쳐다만 볼 뿐 말이 없으셨죠. 작은 누이는 뭐야 기분 나쁘게. 그러고 집에 와서 가방을 누나와 동시에 집어던지고 TV 프로를 보기 시작했죠. 그땐 토요일만 되면 볼 게 많았으니까요. 그러고 저녁 식사 도중 할머니께서 저기 안씨 할아버지 어제 저녁에 돌아가셨다. 라고 하셨습니다. 순간 제기를 의심했고 다시 한번 물어봤죠. 할머니는 안씨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며 그쪽은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작은 누이는 엄마 하면서 울기 시작했죠. 저도 순간 어찌나 무서웠던지 눈물이 났습니다. 분명 오는 길에 작은 누이와 그 할아버지께 인사를 드렸거든요. 저희 셋은 그냥 조용히 밥을 먹었답니다. 저녁 때 저 혼자 어슬렁어슬렁 걸어서 하긴 차 그 집에 다시 가봤는데 역시나 조등이 걸려 있더군요. 근데 왜 저희는 지나오면서 그걸 보지 못했을까요? 그 많은 사람들도. 아직도 수수께끼입니다. 요즘도 결혼한 작은 누이에게 누나 그때 분명 안씨 할아버지 얼굴 보고 인사했지. 그치? 라고 물어보고 싶지만 저희 누난 무서무짓하고 가위도 잘 눌려서 물어볼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저희 어렸을 적 살던 충북 증평군 미암리 재평골이란 동네가 있습니다. 재평골의 의미는 한국전쟁 때 전혀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해서 붙여진 거였습니다. 저녁이면 집안 가족들끼리 싸우는 소리가 종종 들립니다. 역시나 우리 옆집 누나네도 아저씨가 술만 먹고 오면 싸움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저도 누나나 할머니와 싸울 때면 울면서 산으로 튀곤 했습니다. 해필 시골 뒷산을 그렇듯 묘가 군데군데 참 많았습니다. 심지어는 밭에까지 묘가 있었습니다.
평상시는 화장실 갈 때 쳐다보면 무서워서 왜 바로 뒷살에 뭐를 했을까 하고 한탄도 했죠. 그런데 어느 날 12시나 새벽 1시쯤이었는데 밤에 배탈이 났는지 배가 몹시 아팠습니다. 다들 자는지라 혼자 화장실을 갔죠. 확실히 나올 게 아니면 밤엔 무조건 참아야 합니다. 시골 밤은 무섭기 때문이죠. 특히 달빛이 비치며 허연 서리가 내리는 넓은 밤 마당은 거의 죽음이죠. 그때 한창 겁 많고 전설의 고향에 푹 빠지고 TV에 세뇌 교육이 돼 있던지라 그날따라 더더욱 무섭더군요. 달빛 때문인지 완전 새하얀 마당 그 옆에 우물을 보니 무서워서 밤새 참을까 하다 화장실 20m쯤을 천천히 갔죠. 아시죠? 뛰면 더 무섭습니다. 그러던 중 뒷산의 묘지 근처에서 뭐라도 튀어나올까봐 항상 산을 쳐다봅니다. 오늘도 아무쪼록 무사히 큰일을 치르고 단잠을 잘 수 있게 해주소서라고 빌었죠. 바라지 않던 일이 생긴 건 그날이었습니다. 드디어 허연 소복이 튀어나오더군요. 묘지 근처에서 산에서 서서히 점차 뚜렷하게 보이더니 우리 뒷마당 담벼락 사이로 스르르. 원래는 그냥 하얀 형상이었지만 제 어린 기억으론 피 흘리며 소복 입은 분으로 보였습니다. 제 어린 짧은 지식이었지만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순간 경직되었고 비명이라도 지르면 나를 쳐다볼까봐 말 그대로 굳어버렸죠. 근데 더 무서운 건 여자 울음 소리도 함께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꿈이길 간절히 기도했죠. 그대로 나오려던 은가는 목구녕까지 쏙 들어가 버리고 방으로 소리 안 나게 천천히 올라오는데 우리 집 방이 화장실과 그렇게 먼지는 그때 처음 알았죠. 방에서 이불을 머리끝까지 쓰고 할머니 손 꼭 부여잡고 있는데 여자 울음소리가 계속 들렸고 그때의 충격으로 저는 일주일간 알아누운 기억이 납니다. 한 일주일 후 작은 누이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옆집 누나가 그날도 아버지랑 새벽까지 싸우고 자기네 뒷마당 담벼락에서 몰래 서러 울었다고 합니다. 그때 울음의 정체는 옆집 누나였던 거죠. 누나가 기분이 이상해서 뒷산 근처를 보는데 새하얀 비석 같은 게 꼿꼿하게 선체로 미끄러지듯이 스르륵 내려오다 멈추고 스르르 내려오다 멈추고 하더랍니다. 너무 놀라 도망가지 못하고 담벼락 밑에 숨어서 계속 지켜보니 우리 집 밖까지 내려가서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때 튀길 잘했죠. 암튼 그날 제가 본 건 헛것이 아니었습니다. 저 말고도 본 사람이 한 명 더 있었으니까요. 어느덧 커서 대학교 때로 훌쩍 넘어가겠습니다. 대학교 때 늘상 MT 다 뭐다 해서 술자리가 엄청 많았죠. 1학년 때 동아리 사람들과 강의 끝나고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슬로써 절친이 된 친구놈들과 허름한 대학 골목 선술집에서 술을 먹었죠. 저흰 2층에 올라가서 먹는 게 좋았습니다. 남녀 합석하면 원래 구석쟁이 가서 퍼먹어야 제맛이죠. 술 퍼먹고 배설할 건 또 해야죠. 원래 사람 사는 게 다 퍼마시고 싸고 2층에도 허름한 창고 같은 화장실이 작게 있었습니다. 원래는 말 그대로 창고였는데 빈대떡 만드는 인간들이 많아서 주인 아줌마의 배려 공사라고나 할까요. 친구랑 둘이 시원하게 볼일 보고 친구는 먼저 비틀비틀 떨고 가며 방술자리로 갔고 저 혼자 구리구리한 창고 겸 화장실에서 소변 정리하고 있다가 문득 조그만 창문으로 밖을 내다보았는데 어둑어둑해지더군요. 그래서 다시 마지막 필살 털기 작업을 하는 도중 순간 뇌리에 무언가 썼죠. 뇌리에 스친 건 좀 전에 본 창문에 창틀을 잡고 있는 손과 사람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머리가 없는 겁니다. 너무 순간적으로 창문을 보았는지라 다시 한번 보려는데 용기가 나질 않더군요. 얘들아, 나 아까 화장실 창문에서 목 없는 귀신 봤어. 이랬더니 친구들 하나같이 뒤질래 재미없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고 2차로 친구 자취방 가서 5명 정도 모여서 술 먹다가 술이 떨어져서 절친과 함께 맥주 사러 갔었죠. 소주랑 맥주 사들고 오는 스산한 골목길은 무지 한가했고 안개가 자욱하더군요. 야밤이라 사람 한 명 없었죠. 그런데 이상하게 멀리서 사람이 같은 속도로 점점 다가오는 것이었습니다. 친구와 나 사이로 빠르게 여자분이 영상처럼 지나갔습니다. 순간 제가 본 건 보통 사람인 듯 했는데 발목 밑이 없고 눈동자 없이 그냥 까만 구멍만이 보일 뿐이었죠. 친구와 저 너무 놀라 말도 안 나왔습니다. 야, 너 봤냐? 시발 너 봤냐? 저희는 취해서 눈앞에 올 때까지 서로가 잘못 봤나 했었죠. 누가 뭐랄 것도 없이 바로 뒤돌아보니 사라지고 없더군요. 그러고 거짓말처럼 뒷길과 도로에서 엄청난 소음과 동시에 택시와 오토바이가 충돌했습니다. 경찰 말로는 오토바이 운전 한 분이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는군요.
예전 TV 프로그램 이야기 속으로 여성과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데 아마 거기선 야밤에 여자가 길 물어보는데 어쩌고저쩌고 알려주고 예뻐서 다시 돌아본 순간 금방 말 걸었던 여자가 없다는 것이었죠. 4천만 중에 2천만이 하는 군대 얘기 한번 끄적이겠습니다. 한옥밤에 이상한 소문이 불침번이나 외곽 근무서는 놈들에게 들리곤 합니다. 이상한 물체를 보았다. 자세히 보니 고양이였다. 노루였다. 아무튼 이런 일은 비일비재했죠. 특히 간이창고라 하여 빨래나 이것저것 쓰잘데기 없는 자재를 쌓아 두었던 곳인데 거기가 소문이 좀 많았죠. 산하고 맞닿아 있는 근처라 기온도 음산한 게 낮에는 그나마 좋지만 예전 밤에는 구타하기 딱 좋은 장소였답니다. 그때가 제가 한 상병 정도 되고 초소 근무를 서던 중이었습니다. 총기 꺼내 들고 나갈 때부터 전전 초소 근무자들이 하나같이 허연 물체가 돌아다닌다는 것이었습니다. 다 큰 것들이 저러고 있냐고 고추 떨어져 이놈들아 이러면서 근무서로 나갔죠. 근데 그 시간대 우리 중대가 발칵 뒤집어졌답니다. 당직을 서던 최중사님이 행정반 뒷창문 너머로 웬 여자와 눈이 마주친 것이었습니다. 너무 놀라 비명을 질렀고 그 소리에 몇몇은 잠에서 깨어났다고 합니다. 아니 그간밤에 여자가 그리고 군대에 그것도 민간인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원래 중사들이 한깡다고 하지 않습니까? 당직 시간이셨던 최중사님은 정말 듬직한 분이셨는데 제가 근무서고 돌아올 때는 깜깜한 밤이었습니다. 그때 창고 사이로 허연 물체가 나지막히 기어다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흰 고양이려나? 잘 보려고 군대에서 배운 좌우 살피기를 했죠. 그런데 기어다니는 듯하다, 일어서는 듯하다 느낄 수 있었죠. 비닐이었냐고요? 비닐이었음 떠다녔죠. 그걸 저 당시 저는 저 혼자 본 게 아니었습니다. 쫄대구랑 같이 있었죠. 김상병님 빨리 들어가지 말입니다. 근무 교대도 해야 하는데 말입니다. 부대까지는 한 30m쯤 가야 하는데 현눈으로 슬쩍 보니 뒤에 소리 없이 따라오더군요. 순간 희한하게 현기증과 구역질이 자꾸 났습니다. 왠지 모르게요. 저는 애써 모른 채 하며 끝까지 앞만 보고 왔었죠. 간혹 이야기로는 그런 때 뒤돌아보면 안 된다게 생각나서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혼자였으면 어땠을까요? 그러고 행정반에 들어와 보니 역시나 최중사님이 모든 창문에 커튼을 다 쳐놓은 채 슬슬 졸고 있더군요. 저는 후임 골탕 먹일 겸 아니 담력 좀 길러줄 겸 담배 한 대 피자 이러고는 간이창고 좀 한번 살펴보자고 했습니다. 후임은 지금 말입니까? 라고 되물으며 당황한 기색이었습니다. 저는 그래 지금이라고 말하며 후임을 데리고 나왔죠. 후임은 울며 겨자 먹기로 따라왔고 같이 그 캄캄한 간이창고를 후레쉬 하나 들고 이쪽 저쪽 살펴보았죠. 비닐은커녕 허연 난닝구 하나 없더군요. 순간 진짜 귀신하고 마주칠까란 생각이 뇌리를 스치길래 그냥 허무하게 돌아왔습니다. 다음날 그 소문은 연대장님께 결과 보고가 되었죠. 밤에 부대 내에 웬 여자가 돌아다닌다 아직 귀신인지 민간인인지 판명 불가란 결과였습니다. 그 사건 때문에 밤에 수상한 물체 발각 시 5분 대기 비상을 걸라는 명령이 떨어질 정도로 발칵했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친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새벽 1시쯤 뒤척이다 잠을 청했습니다. 오늘따라 더욱 후덥지근하여 샤워한 지 1시간도 채 못 되어서 다시금 끈적끈적 정말 찝찝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 집은 형광등이 반응 센서로 작동합니다. 그 예전에 영화 보면 어린 아이들이 휘파람 불거나 박수치면 켜졌다가 꺼졌다가 하는 게 생각나네요. 우리 건 휘파람이었습니다. 잠결에 목이 마르거나 입술이 건조할 땐 가끔 휘파람이 안 나와서 그럴 때는 직접 가서 꺼야 하는 게 단점이었습니다. 좀 전에 샤워하기 전에 마신 캔커피 때문인지 자꾸 잠이 오질 않고 뒤척였습니다. 음악 좀 들을까? TV를 볼까? 폰으로 게임 좀 할까? 아 모든 게 귀찮다. 그냥 답답하기만 하다가 그때 제가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손발은 찬데 이마와 겨드랑이에선 식은땀이 나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고 보니 배도 좀 싸하고 머리가 살짝 아파왔습니다. 그래도 내일 출근을 위해서 잠을 청해야 해서 휘파람을 보니 전등불이 꺼져서 방 안은 캄캄했습니다. 덥다, 후덥지근하다. 다시 휘파람을 불고 에어컨을 취침 모드 2시간으로 해놓고 다시 잠을 청했습니다. 다시 한번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잠이 오려는 찰나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게 휘파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깜짝 놀라 눈을 떠보니 방 안은 환했습니다. 순간 이상하네 내가 아까 안 껐나? 이런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다시 한번 휘파람을 불고
잠을 청했습니다. 다시 잠이 들려는 찰나 누가 거실 쪽에서 휘파람을 부는 듯 했습니다. 또다시 방 안은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슬슬 짜증과 피곤함과 뜻모를 음스맘에 등골에 전율 한 줄기가 퍼졌습니다. 다시 잠을 청했습니다. 이번엔 잠들지도 않았는데 문 앞에서 두 번의 휘파람 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마치 종달새가 우는 듯한 소리 같았고 내 휘파람 소리와는 사뭇 다르게 들렸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불어대는 듯한 소리랄까요? 불이 켜짐과 동시에 깜짝 놀라 자리를 박차고 거실로 향했습니다. 당연하게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음 달 결혼하느라 출가하여 아파트를 얻어 혼자 생활하고 있는 상황이니 없는 게 당연했습니다. 거실에는 얼마 전 프로포즈에 응답한 여친의 혼수품들이 이곳저곳에 채 풀지도 못한 채 쌓여 있었습니다. 냉장고에서 캔맥 하나를 꺼내어 시원하게 들이켰습니다. 리모컨으로 잠시 시청할 겸 TV도 켰습니다. 리모컨 전자음과 동시에 내 방에서 휘 가늘게 휘파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점점 몰려오는 공포감이 밀려왔습니다. 방 안이 어두웠다, 환했다 마치 나이트 불빛이 연상됐습니다. 순간 멘붕이 되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손에 들고 있는 캔 맥주만 만지작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엊그제 갑자기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민규가 생각났습니다. 이 센서등은 한 달 전 이사할 때 같이 짐도 날라주고 이곳저곳 손도 봐주고 특별히 결혼 선물이라며 손수 달아준 센서등이었습니다. 자기가 선물하고 달아주기까지 하고 어찌나 좋아하던지 연신 휘파람을 불어대던 녀석이 생각납니다. 그러던 녀석이 어제 싸늘한 죽음으로 장례식장 관속에 누워 있습니다. 민규는 오토바이 마니아였습니다. 특히 팔당대교를 지나 6번 국도를 달리는 걸 좋아했습니다. 가끔 근처 봉주려는 야외 레스토랑에서 간단한 병맥 한 잔과 식사를 하곤 했습니다. 민규가 사망하던 날은 비가 부슬부슬 내렸는데 경찰 말로는 그날도 6번 국도를 달리던 중에 빗길에 미끄러져 가로수에 그대로 부딪혀 즉사하였다고 했습니다. 슬슬 공포감에서 짜증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새 나는 내 방문 앞에 다가가 있었습니다. 천천히 열면 더 힘들고 떨릴 것 같아 악소리와 함께 문을 박차버렸습니다. 방 안은 언제 그랬냐는 듯 조용했습니다. 거실에서 잘까? 방에서 잘까? 잠시 망설였습니다. 오늘은 왠지 찜찜해서인지 더위를 먹어서인지 거실 소파에서 자기로 했습니다. 잠이 들려다 문득 취침 모드로 맞춰놓은 에어컨이 생각나 끄려고 문을 열었는데 방 안에 민규가 의자 위에 올라가서 센서등을 이리저리 만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 모습이 처음 이사 올 때 부착하던 모습과 같았습니다. 나는 순간 나 이외에 사람이 있다는 거에 움찔하였지만 금세 반가워졌습니다. 야 임마 왔으면 말을 해야지 자식아. 밥은 먹었냐 캔맥 좀 있는데 이거 하나 할까? 라고 제가 말했습니다. 어찌나 반가웠는지 눈물이 다 났습니다. 좋지. 아까는 좀 시끄러웠지 미안하다. 이것만 손보고 한잔하자고. 라고 민규가 말했습니다. 그래. 언능 와라 맥주 샷이 잘 됐다. 나는 거실에서 맥주 2개와 방건조 오징어 1마리를 가스렌지에 요리조리 굽고 대충 찢어서 채비를 해놓았습니다. 야 민규야 이번 주 봉주를 함 뜰까? 라고 제가 말하자. 나야 좋지. 근데 넌 또 차 몰고 올 거냐? 자식 나처럼 오토바이 중고로도 하나 사서 타고 다니자. 라고 민규가 말했습니다. 순간 어제 민규의 장례식장 생각이 났습니다. 온몸이 바들바들 떨리고 그대로 기절하는 듯 잠이 드는 듯 하다가 눈을 떠보니 아침이었습니다. 내가 꿈을 꿨나? 희한하다 마치 생시 같은 꿈이었다 싶었습니다. 볼일을 보려고 일어나 주위를 보니 거실에는 따지 않은 캔맥 2개와 살짝 그을린 방건조 오징어가 있었습니다. 내 방으로 가보니 전등 밑에 의자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내가 보고 싶어서 저승 가기 전 한번 들렀구나 싶었습니다. 아직도 꿈이었는지 생시였는지 기억은 나지 않지만 반갑기도 하고 순간 모든 걸 잊고 고맙고 중마고 우였던 함께 학교 생활하고 함께 여행 다니고 했던 때의 기분을 다시 느꼈던 순간이었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역술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희 집안 여자들은 말 그대로 무속인들에 가깝고요. 저는 그런 것을 전혀 싫어했습니다. 싫어하고 싫어했지만 자꾸 운명이 그쪽으로 인도하네요. 그래서 어쩌다 보니 철학 쪽으로 공부를 하게 됐는데요. 아마 군대 있을 때부터 제대로 조금씩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연대장님이 저한테 사주 봐달라고 찾아오신 적도 있었습니다. 일병 때라 쫄아서 사주를 봐주는 내내 사탕 발림으로 돌려 말하느라고 진땀이 났던 기억이 납니다.
현재 나이가 30대 중반이니 한 10년 넘게 하고 있네요. 적은 나이도 많은 나이도 아닌 나이지만요. 물론 옷가게 매장도 가지고 있고 신발 쇼핑몰도 있고요. 무속인들 굿할 때 가서 뭣도 좀 합니다. 저희 누님이 그러대요. 무속인들 5명만 알면 돈 걱정 안 할 팔자가 된다고요. 현재 3명이니까 2명 남았네요. 물론 그분들과 일적으로 엮여야겠죠. 제가 공부한 건 아니고 저희 집안에 내려오는 가보 비슷한 건데요. 저희 집안에는 태어날 아이의 성별을 미리 계측하는 그런 계산법이 있어요. 농사 지으시며 부업으로 예전 조상님들이 쌀 한 가마니씩 담배 받으시고 그랬답니다. 물론 외할머니께선 오리지널 비구니 스님이 되셨었고요. 자식들 다 낳고 뒤늦게 절에 들어가셨는데 다시 가족을 모이져 속세로 나와서 조그만 사찰을 운영하시던 그런 분이죠. 그래서 말인데요. 요즘 저도 그런 걸 가끔 점지해줍니다. 틀려본 적은 딱 한 번이 있네요. 아무리 계산을 하고 사주풀이까지 도합해도 아들인 겁니다. 그런데 산부인과에선 6개월 후 딸이라고 나왔습니다. 가끔 병원보다 저희가 말하는 게 맞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병원보다 저희가 더 잘 맞춘다면 믿으시겠어요? 물론 다 맞출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천기누서 인간이 모두 풀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제 친구 중에 한 명인데요. 그런데 그 친구 아이가 어떻게 태어났냐면 팔삭둥이로 해서 음력 12월 마지막 주에 나온 거죠. 한 해를 안 거르고요. 그것까진 예상을 못했으니 할 말은 없었죠. 옛날에 7삭둥이, 8삭둥이, 9삭둥이는 거의 죽을 운명이었다고 합니다. 8삭둥이로 유명한 분 중에 한 명애가 있죠. 그래서 더욱이 못 받으신 거고 요즘에 인큐베이터 뭐 이런 좋은 시설도 있어서 8삭둥이 이상은 살 수 있지요. 암튼 예정대로라면 음력 4월 임신이니 다음에 2월 끄니까 10개월이 되어야 하잖아요. 물론 그 친구는 아직도 저를 신임하지 않습니다만 저희 집안에는 자식들 성별이 다 다릅니다. 사촌이나 조카들이 첫째가 딸이면 아들이고 첫째가 아들이면 둘째는 딸이고 거의 그런 식입니다. 여러분은 아들, 딸을 점지해준다면 얼마를 주시겠습니까? 생명의 성별을 돈으로 환산하는 것 자체가 웃기기도 하네요. 딸 부잣집에 아들 낳는 애를 미리 첨지해준다면 1,000만 원이 아까울까요? 아들 낳으면 다음번 아이는 딸 낳고 싶어 하는 게 부모맘 아닐까요? 돈 문제보다 성별을 저까지 인간이 계측하는 게 과연 마땅한 걸까요? 이런 질문이 요즘 저를 괴롭히네요. 흔히 사람들은 과거를 맞추거나 결과를 알아내야 신빙성을 가지고 신임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하기 전에 가족 중에 아이가 있으면 부부의 생년월일과 생시를 알려주면서 맞추곤 합니다. 모두들 의아하지만 맞아떨어지니 다들 어리둥절하지요. 이런 계산표를 세상에 퍼뜨리면 성별은 어찌 될까요? 낳고 싶은 아이만 낳을까요? 다는 알려줄 수 없지만 살짝 예를 들겠습니다. 일단 엄마, 아빠 생년월일과 생시를 기준으로 그 아이의 태어나는 달과 12갑자 오행으로 풀어보면 0, 1, 이 숫자가 나옵니다. 0은 딸이고요. 1은 아들이고요. 2는 인간이 알 수 없고 5개월 후 산부인과에서만 알 수 있습니다. 다소 복잡하지만 제가 집안의 계산표를 약간 편하게 풀이해 놓았습니다. 궁금하시거나 의심나는 분들은 부모님이나 친구들 주위 친척들이나 그 부모님들의 생년월일까지만 알려주시면 그 자녀를 아들인지 딸인지 맞추겠습니다. 물론 성별은 말씀하지 마시고요. 본인이나 형제 자매도 괜찮아요. 예전 팁에서는 작은 마을인가에서 미스터리 어쩌고 방송 나오던데 거기 부족민들은 무조건 딸아들, 아들, 딸 이렇게 둘씩만 낳는 곳이 있었죠. 세계 여러 방송국에 가서 물어봐도 절대 안 알려주신다던 주술사 한 분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비밀은 약초에 있다 어쩌고 했지만 실상은 저 계산표로 한 겁니다.